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입니다. JB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막내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해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동근님 소통하는 JB타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입장하셨고 네. 태랑님 매일 네. 아침 출근길 JB타임과 함께합니다 해주셨고요. 낙하유수님 설마 아직 JB타임 모르는 분 없으시죠? 그러게. 해주셨는데 있어. 주변에 좀 널리 좀 홍보 좀 해주세요. 맞아요, 있습니다. 네. DIK님이 좋아요와 구독 누르고 50만 구독 빨리 넘자 해주셨고요. 맞아요. 네. 홍나니님은 김종배의 시선집중 키웁시다. 라고 해주셨는데 콜. 시선 집중이 커야 JB타임도 크고 청균유술도 크고 뭐 이런 거죠. 다 같이 크는 거니까. 물론. 예, 네. 잘 키워주시면 좋겠고 네. 저희가 오늘 스페셜 게스트가 있는데 네. 잠깐 숨겨두고 네. 박효정님이 JB타임 잘 듣고 있는데 댓글을 달 수가 없어서 아쉬워요. 왜요? 구독, 좋아요는 꼭 누르고 있습니다 해주셨는데 저도 그게 궁금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왜 못 다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 생방을 못 드시나? 생방을 못 하시나? 그래서 생방은 8시 30분부터 하니까 그 시간에 같이 하면 실시간 채팅하시면 되고 만약에 생방을 놓쳤다. 그러면 다시 보기를 하시고 그 밑에 댓글을 다시면 그 댓글도 JB가 꼼꼼히 다 봅니다. 그죠? 다 보시죠? 네. 네.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저 댓글 다 봐요. 네. 네. 저도 가끔 보는데 욕이 많아가지고 상처받아요, 저는. 지금 저 멘트는요. 그게 아니라 그 좋은 댓글 많이 달아달라는 간접적 의사표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박재모님이 어제부터 기다렸대요. 네. 와, 24시간을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소중한 손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본방을 짧게 갔다 갈까요? AS 짧게 갑시다. 네. 저희 오늘 김종민 최고위원과 최고위 정치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 촌철님들이 민주당 채찍질에 나서가지고 아주 비판 촌철이 엄청 많았었는데 늘 아이솔레이션님 난 보편 지급에 찬성하지만 확진자 숫자 떨어져야 한다. 지금 같은 확산세에 보편 재난지원금은 말이 안 된다. 내가 사는 이유님 재난금 주는 게 방역이 풀어지는 게 아니다. 소상공인에게 생활비 쓰라는 거다. 달라. 라고 하셨고 달라? 네. 예. 유스티나님은 예. 방역 중요한 거 다 알아요. 김종민 최고위원님. 근데 정녕 국민들을 생각하시는지는 좀 의심스럽네요. 라고 해주셨고 또 검찰개혁 로드맵 언제 나오냐 물었더니 2월이라고 말했잖아요. 네. 홀스님께서 부끄러워요 의원님. 왜? 역시 JB 예리하심. 제가 어제 2월 얘기했었죠. 네. 뭐 잘 안 되고 있다. 너무 좀 느리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홀스님은. 그리고 이승민님은 그런데 의지가 왜 안 느껴지지? 비판 촌철이 많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민초의 꿈샤님께서는 두려움 없이 용기를 내어 전쟁에 임해주세요, 의원님들. 이제 마지막 결전에서 물러설 여유 시간이 없는데 제발 좀 빨리빨리 하자. 뭐 이런 의견이셨고요. 네. 정옥동님은 좀 의심이 든다. 흐지부지되고 용두삼이 될까봐. 네. 아무튼 오늘 나왔잖아. 2월 중으로 발의한대잖아요. 네. 그죠? 그걸 못 박아서 그러면 지켜보는 걸로. 네, 발의 안 하기만 해봐라. JB가 가만두지 않을 거고. 이태규 의원과의 또 인터뷰가 있었죠. 네. 보수 야권 단일화. 요즘 분위기가 묘하죠. 두 당 간에. 네. 아마 센스 있는 촌철님들이라면 느끼셨을 텐데 오늘 이태규 의원의 목소리가 그간의 인터뷰와는 좀 달랐습니다. 네. 네. 약간의 어떤 노기가 느껴지는. 그죠? 네. 저만 느낀 거 아니죠? 예, 네. 저도 좀 느꼈네요. 네. 네. 노빈님이 현재 야권 지형을 이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안철수는 선점 효과로 인한 높은 지지율 말고 믿을 게 없고 국민의당은 백석이라는 제1야당 빼고는 믿을 게 없다.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 같은 상황. 팝콘 각이다. 너무 좋다. 네, 구경하고 계시고 박로스님은 안철수 대표 단일화 움직임을 보수 야권 단일화로 명명해 주세요라고 하셨고 강우란님은 보수당 승리 플랜은 안철수로 단일화하는 건데 그건 너무 자명하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의당에서 그게 답이 아닐 수 있다는 발언을 방송에서 하는 걸 보면 더 확실하다. 근데 문제는
안철수 대표가 좀 뻣뻣해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럼- 이런 분석을 또 해주셨고 아무튼 아까 그 이태규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오늘 또 오전에 입장 발표한다고 예고까지 네, 했잖아요. 국민의힘을 향해서 네거티브 금지, 중단 이런 걸 요구하겠다고 했죠. 어떤 얘기할지도 궁금해요. 네. 네, 그리고 우리랑 인터뷰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아까 인터뷰 때 그 얘기 좀 할 걸 깜빡했네. 저희가 전화 끊으면서 뭐 이태규 의원님한테 했어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조만간 인터뷰 작가 성사되는 거죠? 선배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네. 만파식정님이 안철수 나오고 나경원 나오고 홍준표도 나와라. 본선에서 붙어보자. 그분은 지금 지역구가 대구인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지금? 네. 네. 뭐 혼내키지 마세요. 그리고 김씨님은 네. 제발 정책 토론 좀 하자. 음. 정치 얘기 좀 그만하자. 서울 시민으로서 이제 정책 토론하는 걸 좀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건 좀 요 시기가 지나야지. 뭐 TV 토론 가능하지 않을까. TV 토론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궁금해요. 네, TV 그것도 토론. 또 팝콘 각이에요. 네, 저도 맞습니다. 궁금해요. 네. 자, 그리고 네. 오늘의 메인 주제. 네,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잠깐 그 제비 타임 오면서 그 가습기 살균제 판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업이 돼가지고 네, 이야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어제 나온 판결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방역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전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가고 있는 거야 싶어갖고 오늘 제가 이분 모시고 한번 좀 엄중하게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중하게요? 네, 이건 엄중하게 정말 물어야 되는데 일단 인사부터 하고 서기호 전 판사 지금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지 못한 서기호입니다. 네, 저희 JB타임의 경쟁자야. 지금 서기호 TV를 운영하고 계시고. 근데 지금 안녕하지 못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판사들이 지금 엉뚱한 판결들을 요즘 많이 해서 제가 안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아하.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그냥 그렇다고 뭐 우리 그 변호사님께서 모든 질문을 다 짊어질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아무튼 제가 근데 그럴 위치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늘 좀 풀긴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각오하시고. 아무튼 네, 어떻게 잠깐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법 무죄에 대해서 생방송 중에 이제 보내주신 의견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거 몇 개만 소개를 할게요. 오드리 될 뻔님. 오드리 될 뻔. 이건 닉네임 기가 막히겠죠. 네, 오드리 될 뻔님. 네. 진짜 요즘 뉴스 보면 화병 생기겠다. 파란하느님. 네. 전시 상황에 폭탄 들고 덤벼드는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주면 어떡하자는 거냐. 이건 좀 좋은 세상인 거냐? 뭐 네. 이런 식으로 화를 좀 내주셨고 네. 김세호님은 네. 역학조사 역술인에게 의존해야 되겠네 앞으로. 그리고 이따가 서규 전 판사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의견이 진짜 많았어요. 이진남님 그리고 박찬우님 네. 등등 해서 많은 분들이 AI로 판사를 바꾸던지 배심원제로 바꾸던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것도 한번 이따가 우리 서교판 같은 변호사하고 한번 이야기를 좀 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영근님, 네. 저 판사 혹시 신천지 장학생? 에이, 설마. 에이, 그건 그리고 아니고. 이것도 이제 서 판사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건데 현님이 법 적용의 기준, 해석, 범위가 왜 판사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나요? 법전이 있을 텐데 왜 그렇죠? 이런 네. 의견이 있으셨고요. 네. 최경원님은 돌팔이 의사는 법으로 처벌을 하지만 나라 어지럽히는 판결을 내리는 돌팔이 판사는 어떻게 처벌하고 바로잡나요? 방법이 있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좀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죠. 여기서 그러니까 정치성 짙은 걸 아예 빼겠습니다. 빼고 네. 예를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 판결, 그다음에 그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판결,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성과 관련된 여러 사건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성인지 감수성 떨어진다라고 평가 나오는 수많은 판결들 다 있거든요. 네. 판사들 왜 그래요, 도대체? 한마디로 말하면 고시 공부할 때 교과서만 열심히 들여다보고 네. 그게 지금도 재판하면서도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세상 물정을 모르고 음. 세상 물정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누가 얘기했던 법률 기계다 이 얘기가 맞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법 기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 기술자. 판사나 검사나 다 마찬가지로. 아니 어떻게 저기 명단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부실한 명단 제출한 게 어떻게 그게 방역행위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 공무원들 중에 뭐 영혼이 없는 공무원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판결도 보면 영혼이 없는 판결이죠. 예.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특수성 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고 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잖아요. 네. 그러면
명단 공개라는 것은 그 판사가 말한 준비 단계라고 보더라도 준비 단계가 본 단계랑 섞여 있어서 연결돼 있어서 이걸 구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개가 다 합쳐가지고 역학조사가 되는 것이지 준비 단계 따로 있고 본 단계 역학조사가 따로 있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말이 아니 이거는 그 억지가 아니라 상식이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교과서 판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아니 그럼 생각이 교과서도 드는군요. 좀 잘못된 교과서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교과서 자체는 잘못된 건 없는데요. 이거를 이제 현실의 사건에 적용할 때는 굉장히 유연하게 접근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한번 그럼 제가 조금만 들어가서 이거는 그러니까 증거 문제는 아니잖아요. 해석의 그렇습니다. 문제죠. 이거는 증거의 문제는 아니고 네. 해석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법리 해석 법리의 문제죠. 그러니까 법리 해석을 되게 좁게 그러니까 아주 미화의 세계 그러니까 저는 원리 원칙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되게 좁게 해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판결에 좀 잘못된 것이 뭐냐면 그 법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에 보면은 역학조사의 내용이 있고 역학조사의 방법이 따로 기재돼 있습니다. 네. 근데 역학조사의 내용에는 감염병 원인 규명을 위한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법에는 면접조사, 설문조사, 뭐 채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판사는 뭐냐면 거기 방법에 면접조사, 설문조사, 채취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써 있으니까 그거 외에 다른 방법들은 역학조사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어로 비유하면 직역만 하고 의역은 못하는 거죠.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죠? 그렇죠. 예. 거기에 나와 있는 면접조사, 설문조사 같은 것들은 예시적인 규정일 뿐이지 역학조사의 방법이 어떻게 딱 그것만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전에는 기존에는 이제 그 감염병이 이렇게까지 코로나처럼 확 확산되고 이런 게 아니었다 보니까 그런 의학적 성격의 역학조사만 방법만 이제 기술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 전 단계로서 뭐 명단 공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시행령의 역학조사 방법에 빠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예시에 불과하다고 보면은 이것도 이제 역학조사에 포함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 판사들은 그 방법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역 이제 직역만 한 거죠. 직역. 아니 저는 그래서 좀 그 궁금한 게 작년에 이제 광복절 집회가 엄청난 그러니까 악영향을 미쳤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 시발이 사실은 법원에서 집회를 허가해 주면서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네. 그때도 엄청나게 사실은 비판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연결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판사가 알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럽거든요, 사실. 저는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판사들이 설마 세상 물정과 동떨어져서 판사 사무실과 법정에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이 재판은 세상 물정과 관련된 재판인 건데 그렇죠. 본인들은 정작 세상 물정과 동떨어져서 우물안 안에서 지금 판단하고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설마 그 정도라고 정말요? 그렇게 맞는데요. 이거 뭐라 하면 되게 답답해 하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경험담을 저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판사 시절에 약간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셨는데? 바깥으로 나와 보니까 법원 바깥으로 나와 보니까 세상 물정이 보이더라는 거죠. 아니 뉴스는 볼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뉴스는 보는데 대충 봅니다. 열심히 안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니, 변호사님만 그랬던 거 아니고? 아니요. 진짜 판사들 대부분 그래요. 코로나가 지금 엄청 심각한 상황이다. 이거 언론에 나오니까 이제 알고는 있죠. 하지만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파헤치고 싶어 하지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있고요. 뭐 아침에 이런 시선 집중 이런 방송을 열심히 판사들이 들었다면은 이렇게 판결 안 할 텐데. 시선 집중만 들었어도. 그러니까요. 안 들어요 판사들이. 지금 왜냐하면 판사들은 교과서 보고 대부분 판례 공부하고 이것만 해도 바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사건이 많긴 해요 사실. 사건이 많다. 또 논리가 또 그렇게 가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근데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판사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아니요, 그렇다. 아니 그 가습기 살균제도 그렇지 인과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설령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의존하면서 한 거잖아요. 쥐 데리고 실험해 봤더니 인과관계가 증명이 안 됐다. 그럼 그 수많은 피해자들은 그럼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잖아요. 왜 이게 고려가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들은 이제 그 사건은 이제 요건 증거의 문제인데 네. 법리 문제보다도 그렇죠. 그건 증거의 그러면 이제 문제죠. 그 증거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걸 인과관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조차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건데 그 근거 중에 하나 그 판결 같은 경우도 잘못된 게 뭐냐면은 동물에 대한 실험 결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나왔다. 네. 그러니까 무죄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하지만 동물에게 피해가 없다고 해서 사람에게도 피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건데 네. 동물에 대한 실험 결과를 너무 맹목적으로 이제 사람에 대한 결과로 동일시하는 것이 문제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그럼 인간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거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답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소수고 근데 그 피해자도 A, B, C, D라고 하는 네 사람이 다 다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 옥시꺼에다 다른 거 뭐 같이 섞어 쓴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거는 하나만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반화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많잖아요 사람이 사망자만 12명이라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다음에 생존해 있는데 아주 치명적인 지금 피해를 입은 분들은 훨씬 더 많고 그 숫자를 어떻게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숫자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기해도 답답한 게 어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JB타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 사회에서 계속 이런 게 우리나라도 좀 집단 소송제도 도입을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자는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뭐 국회에서 입법할지 않을지는 모르겠는데 설령 입법했다고 쳐요. 근데 판결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근본적으로 세상 물정과 동떨어져 있는 판결을 하다 보면은 예. 그런 법안이 만들어져도 예. 또 솜방망이 처벌로 아니 기업에 책임 없다고 해버리면 아무 말짱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사하다가 이제 변호사 지금 4년 하고 있는데 예, 변호사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되게 많아요. 얘기 좀 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거예요. 막상 제가 그 사건을 맡아서 변호인 예를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 제가 피해자들을 대리했다고 치면 그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인과관계를 이렇게 좁게 해석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 피해자들과 직접 제가 소통하니까. 그러겠죠, 당연히. 예. 그런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판사가 된다고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판결할 때 전향적인 판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판사들이 이제 지금은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또는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해서 곧바로 법원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변호사 하면서 의뢰인들과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계적인 판결들이 나온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런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판사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판사 할 때는 몰랐는데 나와서 변호사 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판사 시절에 너무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었구나. 나중에서야 그걸 정말 절감하셨어요? 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판사 출신들이 그래요.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네, 많이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사 시절에는 자기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이게 얼마만큼 파장이 미치고 어떤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받은 피해자들의 그 상처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 절감을 못 해요. 아니 뭐 억울하면 항소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변호사 해서 보니까 그게 피부로 느껴지니까 정말 판결 하나하나 정말 신중하게 하지 않을 때 그러면 삼심제라는 게 오히려 판사한테 억울하면 항소해서 푸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 빠져나가는 구멍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판사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거에 관련해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짧게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됐던 이용훈 대법원장님 계세요. 그분이 이제 공판 중심주의를 강조하면서 판사들에게 검찰이 만들어 놓은 수사 기록을 그냥 보고 그냥 바로 판결 선고하지 말고 법정에서 다시 재판을 새로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공판 중심주의로 재판해라. 그때 그 얘기 엄청 나왔어요.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2010년도에 제가 이제 민사 법관 세미나에 갔었는데 거기에 오셔가지고 점심시간에 하신 말씀이 판사들이 모름지기 자기 판결이 항소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이.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이게 부끄러워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른 판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무슨 소리냐. 그거는 대법원장이 현실을 모르고 한 소리다. 이 사건이 이렇게 많고 야, 그럼 그걸 어떻게 다 판사들이 다 책임지냐. 억울하면 항소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항소된 걸 판사가 부끄러워해야 되냐. 오히려 거기에 참석했던 판사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내가 그 맡고 있는 사건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서 다 정확한 판결을 어떻게 내리느냐 그 얘기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항소되는 건 내 책임이 아니다. 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판사들이 대부분. 근데 그때 이용훈 대법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예요. 판사들한테는.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제로 한 1년 동안 항소 안 되게끔 최대한 충실하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1년간 실험을 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법원장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서기호 판사 당신만 혼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다른 전국의 판사들이 다 그렇게 바꾸면 몰라도 예. 다음 판사가 왔을 때 그러면 그 항소는 안 되는 대신에 사건이 적체될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고 저한테 막 뭐라 하시길래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사들이 항소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책임 아니야. 뭐 그 항소해서 다투면 될 거 아니야 이런 것. 제가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세상 물정 모른다는 거 말고 그러니까 속칭 이른바 출신 성분 얘기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뭐냐면 몇 년 전에 계속 나왔던 게 이제 그 임관되는 판사들의 그러니까 출신 학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갈수록 외고 출신 비율이 올라간다. 스카이 출신 비율이 올라간다. 근데 외고도 이제 모 외고라고 이름만 때문에 나오는. 근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외고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모가 사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금수저 약간 좀 과정에서 금수저들이 판사로 가는 비율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이 점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스쿨 제도가 바뀌면서 이제 그런 우려가 이제 생겼는데요. 네. 저는 근데 그거는 본질은 아니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과거에 사법시험 시절에는 흑수저들이 많이 이제 개천에서 용 나가지고 네. 판사 되는 사람 많은데 네. 그 사람들은 그런 과연 서민적인 상식적인 판결을 해왔냐? 아니거든요. 흑수저였던 사람이 사법시험 합격한 순간 그 사람은 다시 이제 신분이 변화가 돼가지고 그냥 그 순간에 금이 돼요? 접대받고 이제 막 이러면서 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한 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보다도 결국은 이제 판사라는 지위 자체가 높은 지위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금수저가 들어와도 문제고 흑수저가 들어와도 금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려면 변호사를 한 10년 이상 하다가 판사가 되는 게 그 방식으로 바꾸는 게 저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이 조금씩 지금 그 도입되고 있지 않나요? 예, 2026년도에 이제 완전히 그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되는데 지금은 사법고시가 없어지니까 지금은 가독이어 가지고 네. 5년 이상, 7년 이상 이렇게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돼야 판사로 임용하는 그 시스템은 2026년에 완비가 되는데요. 네. 그렇게 변호사로서 충분히 바깥의 세상에서 이 피해자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소통하면서 이런 변호사 업무를 하다가 판사가 됐을 때 그나마 세상 물정에 가까운 세상 물정을 좀 제대로 알면서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좀 그런 방향이 좀 바뀌지 않을까. 지금 우리 촌철님 가운데 이은하 님이 조금 전에 댓글 달아주시길 요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김앤장 출신 변호사 13명이 판사로 임명이 됐습니까? 지금 그 댓글이 달렸네요. 그거는 뭐 이제 근데 이제 지금 현재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네. 법원 내부에 그런 관료주의나 어떤 권위적인 시스템이 아직 그게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보니 변호사 중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들어오기보다는 주로 김앤장 출신이나 이렇게 대형 로펌 쪽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이 판사가 되는 건 좋은데 그게 또 쏠려 있으면 또 못 가는 거 역시 문제는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요. 숨볼때가 하는데 지금 그 우리 사회에서 이제 배심원제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라는 목소리 나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도 저도 배심원제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현재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도입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배심원들이 내린 결론을 판사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만 지금 돼
있거든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그다음에 있고. 이제 형사 사건의 합의부 사건만 한정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미국처럼 아예 배심원들의 결론에 판사가 따라야 하게끔 만드는 쪽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그 범위도 확대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국민참여재판제 그 도입 단계에서 뭐 엄청나게 나왔던 이야기가 니네가 개맛을 알아 이거였잖아요. 니네가 법을 뭐 알아 이런 거에 얘기 목소리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배심원들이 법률 판단을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인정에 대해서만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정,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비법률가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아 그렇죠. 이게 방역에 그러니까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고도 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니네가 법을 모르는데 뭘 판단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엘리트주의 시각에 묻어나 있는 거고요. 맞아요. 그 국민참여재판이 이제 그 지금 시행된 지 그래도 꽤 됐잖아요. 그러면 국민참여재판이 시행이 된 어떤 그 심리에서 그 배심원단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냐, 그러니까 아니냐라고는 그러니까 직계 통계도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네 많이. 제가 그때 봤던 뉴스는 상당히 어떤 뭐냐면 판사의 어떤 판단하고 유무죄 판단하고 그것이 거의 어떤 그 90몇 % 일치된 비율이 그렇다는 예. 막상 통계를 보면은 예.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예. 그래서 판사의 판단과 달라지는 비율이 굉장히 생각보다 낮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은 네. 건전한 상식을 갖춘 평범한 국민은 누구라도 예.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냥 언론 보도만 보고는 당연히 판단하기 어렵죠. 그렇죠.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판사와 똑같이 그 재판을 지켜보면 누구나 판단하기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한 명이 판단한 게 아니라 배심원 7명 또는 9명이 같이 협의해 가지고 토론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과정에서 충분히 그 정확한 판단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될 때만 해도 니네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판단하냐 이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저도 한 토론 가서 그거 갖고 뭐 예. 핏대 올면서 싸운 적도 있어요. 저항이 굉장히 심했죠. 예. 특히 법원에서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제한적으로 약간 시범적 운영처럼 이제 출발했다가 조금씩 확대는 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판사들도 생각보다 배심원들의 의견이 자기들이 볼 때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시각들이 조금씩 생겨가지고 지금은 판사들 사이에서 그 배심원제에 대해서 뭐 강력한 거부감이 있는 정도는 아닌데 그러면 좀 그 전면 도입을 위한 좀 그 밑 바탕을 그래도 형성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데요. 그 좀 강력한 어떤 추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누가 이제 총대로 못 매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 이 제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건 좀 대통령이 좀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다음에 지금 뭐 그 절대 그러니까 다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팔걷어 붙여도 좀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긴 한데요. 예. 이제 이게 어떤 단순한 법 개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사회의 그 근본적인 구조 개편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의원들만 나서서 될 문제는 아니고 사회 전체가 나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처럼 대통령 산하의 사법개혁 추진위원회 이런 것들이 구성돼가지고 사회적 합의 과정이 좀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여기서 판사들 왜 그래요? 판결 문제 있다고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게 법관에 대한 부당한 공격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 아시죠? 며칠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시무 식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이런 시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시선 집중해서 방금 나왔던 이런 이야기들은 아주 건전한 비판이죠. 그렇죠. 네. 건전한 비판. 네. 이거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야기한 거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인신공격에 대해서 우려한다 이런 취지거든요. 판사에 대한. 예. 예. 그러니까 건전한 비판을 넘어서서 인격적인 인신공격 수준으로 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왜 세상 물정 모른다고 왜 욕을 하세요 그러면? 아니 저는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비판을 한 거지 욕을 한 건 아니에요. 예. 우물한 개구리다.
예. 이것도 그 건전한 비판에 속한다고 생각하고요. 인신공격은 이제 그 사람 탁 누구 어떤 판사라고 찍어가지고 뭐 어떤 인신난 공격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 공격. 이거는 이제 범죄 행위죠. 그렇죠. 예. 그거는 아예 그건 안 되는 거고. 예. 이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이런저런 이제 비판하고 소위 말 신상털이 하는 것도 그거를 무조건 다 뭐 인신공격이다 이런 아니,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그것 바로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것도 그 경계선이 모호한 게 판사도 성향이라는 게 있는 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판사가 지금까지 이런 사건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보수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에 이야기한 그거는 너무 옛날식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네. 과거에는 소위 이 판사의 재판의 독립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졌었고 군사 독재 시절에 군 어떤 권력기관에 의한 네. 재판에 대한 개입이나 압력 이것들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 이게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 일종의 여론에 의한 어떤 압력 이걸 이야기하시는 건데 이 국민들이 뭐 판사들에 대한 비판, 판결에 비판하고 인신공격하고 어떤 신상털이하고 하는 것들이 솔직히 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정도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아니 근데 판사들이 예를 들어서 여론 시장에서 막 이제 그 제가 어떤 판결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저한테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보고 의식합니까? 사실 직접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들었을 때 그게 더 사실 더 이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지. 예. 그래서 이제 외압이라는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외압. 예. 외압이라는 게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지. 이거 온라인상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그걸 다 일일이 보지도 않을 뿐더러 그 본다고 해도 그냥 그것은 온라인상의 이야기일 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멀리 있는 이야기니까 이야기죠. 나한테 이제 직접적 위협이 안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 권력기관에 의한 외압 이런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하는 거를 재판의 독립 침해가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는 좀 옛날 이야기 하시는 거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궁금한데 판사들도 이제 인사 평가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법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심 가서 뒤집어졌어. 유죄 판단이 내리면 인사 평정이 이게 반영이 됩니까? 결론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인사 근무 평정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것보다는 판결문의 이유 논리 구성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이거는 판단 대상이 되죠. 그래요? 무죄를 선고했더라도 그 판결문상의 논리가 정연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됐다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는데 판결문 자체로 논리가 너무 허술하다거나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그러면 그걸 누가 평가를 해요? 그거는 주로 이제 항소심의 재판장의 판단이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그게 근무평정이 반영되는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근무평정은 1심 법원의 법원장이 하는 거니까 항소심 판사가 한 거를 1심 법원장이 듣고 하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죠. 평판이라고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저 판사는 저기 판결인데 이상한 판결 너무 많이 판결문이 좀 엉망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돌면은 그게 평판이 돼서 그 법원장에게 근무 평정할 때 이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아니 근데 그러면 그 말씀을 종합을 하면 엄격하게 따지면 한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면 예. 그것도 법관의 독립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그것도? 이거는 잘못 아니죠. 그래서 지금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에 재판의 독립 이야기하는 게 시대에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시대는 재판의 독립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재판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안 지는 판사들의 문제가 더 크다는 거죠. 재판의 독립보다 재판의 책임이 지금 더 큰 문제다. 맞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재판의 독립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검찰 개혁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그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좀 약간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는 재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와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판결 내려버리면 도대체 어쩌라는 얘기냐. 아까 어떤 분이 돌팔이 의사에 대해서 책임 묻는 제도가 있는데 돌팔이 판사는 어떻게 책임지냐. 지금 없습니다. 돌팔이 판사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이 제도가 법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판사에 대해서 잘못된 판결을 해가지고 네. 손해배상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제 대법원에서 진짜 판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는 있겠네요. 이론적으로는. 할 수는 있으나 100% 기각됩니다. 판사가 판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아예 대법원 판결도 그렇게 돼 있어요.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달리 더 엄격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 판사가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그 판결을 했을 때 그런 것이 나와야지 뭐 손해배상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더 엄격하게 좁혀놨습니다. 위법 부당한 목적이라고는 판사의 속내인데 그걸 깔 수도 없는 예, 거고. 그건 도저히 입증도 불가하고 깔 수도 없는 거. 그래서 지금 100% 불가능하게 되어. 지금 중요한 문제 제기했네. 진짜로 이론상으로는 그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내가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피고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근데 그 법적인 구제 방법이 없다. 국가배상 청구는 가능하죠. 대신에 대한민국 국가가 이제 그 판결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건 있는데 네. 판사가 한 판결, 동료 판사가 한 판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고의과실이 인정돼 가지고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이거 자체를 상상을 못 하고요. 거의 지금 그런 사건들 굉장히 많은데 네. 다 100% 기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그냥 그 평범한 소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의가 사법부에서는 마지막 보루로 구현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 그 절망감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무너지기 시작한 게 사법농단 사태 때부터 많은 국민들이 법원의 판사들이 그나마 양심적이고 뭐 조금 법정이 신성한 법정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게 그때부터 드러났고 지금 나오는 판결들을 보면은 판사들도 책임을 묻는 시대가 이제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아무리 그러고 경찰이 아무리 그래도 그게 사법부에 가서 바로 잡혀지기만 해도 그래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오히려 더 불질러 버리면 그게 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일단 이 점만 확인하고요. 자, 우리 더마카 의견 많이 들어왔죠 지금. 지금 의견 엄청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요. 거의 분노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재천님, 서교 변호사님, 판사로 돌아가서 정의로운 판결로 답하십시오. 진짜 다시 판사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나요? 안 받아주죠. 대법원에서. 안 받아주나? 예. 메인님,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란 단어부터 없어져야 된다. 추가을님, 네. 그럼 나도 코로나 퍼지건 말건 가게문 열고 장사해도 무죄 줄 거냐?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빛과 진실님, 네. 보편적, 상식적이지도 않은 판사들에게 왜 우리 삶의 시시비비를 판단을 맡겨야 하는가? 사법부가 더 이상 사회 질서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지원님, 검사 판사들은 변호사 5년 이상 한 사람들로 합시다. 그런 이유가 명백해지는 판결이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안데르센 TV님, 재판 거래도 하는데 에휴 무슨 세상 물정을 몰라요. 사법농단이 얘기하는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리고 김대홍님은 돈이 되니까 정관예우가 작동하니까 판결이 이 모양이다. 그 얘기니까 잠깐만요. 기업 그렇게 진짜 많이 의식해요 판사들이? 지금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 자체를 의식한다기보다는 기업들이 비싼 돈 주고 수임료 주고 정관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수임을 할 테니까 대부분 기업 사건의 담당 변호사들은 판사 출신의 그 고위 간부 고급 고위 법관 출신의 변호사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기업 친화적인 판결이 나가는 것 같고. 아니 왜 이렇게 정관을 의식을 해요? 왜 그렇게 해요 도대체? 떠난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본인들이 나중에 정관 출신 변호사 돼서 자기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그게 나의 미래니까.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거죠. 이 질문이 세상 물정 모르는 질문이죠. 그렇죠. 주주삼방님이 사법 깡패네 이 정도면이라고 해주셨고 뭐라고님이 삼심은 변호사 돈벌이 제도다. 근묵자흑이라고 해주셨고 자 지금부터는 빨리 질문으로 좀 넘어갈게요. 질문들도 많으셔가지고 마틴님, 서 변호사님 판사들이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그런 건 아닐까요? 자신들만이 아는 세상만 다 옳고 나머지는 다 그릇되었다고 생각하는 엘리트주의 아닐까요? 맞습니다. 정답. YJ 리님 교과서에 판례가 있나요? 지금 이만희 그 방역법 무죄 관련한 거예요. 교과서에 판례가 있나요?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처음 아닌가요? 교과서도 있고 대법원 판례가 따로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양쪽 다 하는 이야기 죄형 법정주의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법에 규정된 문헌을 넘어서서 확장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게 원리는 맞아요. 원칙은 맞는데
하지만 이런 감염병 같은 경우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고 전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 법의 취지를 종합해서 해석했을 때 여기까지는 교회 명단 공개 요구하는 거 이것도 역학조사에 포함된다라고 아까 판단할 수 있다. 예. 아까 말씀하셨죠. 부칙에 뭐 방역 행위라면 요거 있는데 여기에 명단 제출은 없으니까 요거는 방역이 상관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역학조사가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직역만 한 셈인데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가 무조건 직역만 해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죄형 법정주의의 원리를 이 판사는 너무 좁게 해석한 거죠. 네. 그리고 김루나님, 자작나무님, 루피님이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판사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나요? 시험 통과하면 끝인가요? 재신임 절차 없나요? 국회의원이 무능해서 탄핵은 절대 못할 것 같고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원래 그 10년에 한 번씩 재임용하게 돼 있죠. 판사들. 그러니까 이게 엉뚱하게 저 같은 사람을 왜 재임용 탈락시키냐고요. 재임용에서 탈락한 분이에요. 재임용 탈락하면 안 되는 사람은 지금 오히려 탈락시키고 지금 재임용 탈락시켜야 될 사람 판사도 지금 무수히 많잖아요. 오늘 판결한 사람. 2옥탑 올라갔어. 2옥탑. 네. 이거 지금 누가 떠나고 누가 남아야 됩니까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재임용 심연사 제도가 있긴 있는데 이게 엉뚱하게 잘못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구나. 네. 아이 레몬밤님, 생콩님 비슷한 의견이세요. 법 기술자가 영 기술이 없습니다. 탄핵해야 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 판사를 직접 탄핵하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요? 근데 지금 현재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긴 있어요. 근데 탄핵의 요건은 헌법 법률에 위배된 정도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네. 판결 선고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어떤 엉뚱한 황당한 판결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탄핵 사유는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이것 말고 앞으로 이런 좀 문제되는 판결을 내는 사람들한테 탄핵을 시키는 그런 제도를 새로 만들면 어떻겠냐. 근데 참 그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심정은 저도 뭐 120% 동감하는데 판결 자체를 가지고 탄핵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법관의 독립성이니 뭐 이런 이제 반박 논리가 나오게 되겠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리아찌님이 열불은 터지는데 오늘 제이비 타임은 너무 좋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네. 또 어떤 분은 여기 계신 촌철님들이 사법시험 통과해서 법관으로 가면 좀 판단이 달라질 것 같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매누님이 질문이라고 적어주면서 판결문을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해도 되나요?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뭐 형사처벌이나 탄핵이나 막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저는 그거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우리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거의 국민 변호사 수준으로 성장을 해서 네. 감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을 전부가 아니라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에 한해서라도 생중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한마디만 보탤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조 기자단 이야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법조 기자단이 검찰 출입 기자가 있고 법원 출입 기자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무게 중심이 검찰 쪽으로 완전히 확 쏠려 있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법정에서 벌어지는 공방에 대해서 계속 취재를 하면서 오히려 그거를 보도를 하면 그게 법적 저널리즘의 본류가 그게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검찰 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쟁점이 뭐가 되는지에 대해서 거의 보도가 안 나와요. 맞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서 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더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빚는 측면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은 생중계를 해서 모든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런 판사들도 이거 국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이거 대충 하면 안 되겠다. 네. 좀 전향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질문 3개 남았는데요. 빨리 갈게요. 당신 또한 님이 사람의 인생이 걸릴 수 있는 판결에 판사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은 건 아닐까요? 판사 수를 늘리면 그들의 특권 의식을 줄이는 방편도 되지 않을까요? 판사 수를 늘리자는 제안이세요. 예, 판사 지금 현재 사건 수가 많기 때문에요. 판사 수가 늘어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 근데 뭐 대법관 수 늘리자니까 대법원에서 안 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싫다 지금. 그랬죠. 예. 권위가 안 산다는 말까지는 직접적으로 대놓고는 안 했는데 그거는 완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소수의 그 실력 좋고 뭐 성적 좋은 사람들이 재판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4년간 국회의원 할 때도 그래서 대법원의 상고제도 개선에 관해서 상고법을 만들 게 아니라 대법관 수를 늘려야 된다. 예. 이렇게 법안 발의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죠. 그리고 큐니네님은 질문 겸
뭐 궁금증이신데 판결이 기존 판례와 배치될 때 그 판례를 근거로 판사가 이의 제기하고 답변할 의무가 있나요? 그게 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주셨네요. 잘 모르겠는 무슨 판결이 질문인지. 자기가 이제 내려야 되는 판결이 기존 판례와 배치될 때 그 판례를 근거로 이의 제기를 하고 그 판사가 답변을 해야 되냐. 피고 쪽에서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판례를 판사 갖고. 지금 현재 제도는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렇죠. 아하. 그다음에 무슨 뭐 이의 제기 이런 게 받아들여져. 항소하면은 항소심 법원 판사가 따로 그렇지. 판단하는 네. 것이지. 그렇죠. 본인은 판결 선고하고 끝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하면 항소해 이런 사고를 그러니까.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네.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판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약간 판사님들 편에서 약간 질문이 들어온 건데 혹시 판사들이 TV도 안 보고 시선 집중도 안 듣고 이러는 게 사건을 좀 더 알고 그런 뉴스들을 보면 개인 감정이 판결에 개입될까 봐 그러는 건 아닌가요? 오,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시고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안 보시는 분도 있어요. 시선 중에 얼마나 공정한데. 아니 근데 또 아까는 보시라 그랬으면서 이게 또 그렇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판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실제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란 거죠. 아니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뭐 보수진보 두 개를 다 보면 되지. 그리고 본인이 그거는 되게 비급한 게 이 시선 집중을 보고서도 자기가 나름대로 여기에 여론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소신을 갖추고 있어야 그게 진짜 판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그건 내려드릴게요. 보수 진보를 다 보시고 시간이 없으면 그냥 시선 집중만 들으세요. 그러면 돼요. 시선 집중 공정해서.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상록수님은 네. 판사 판결을 바로 세우는 판파라치를 만들자. 이거 되게 좋은 의견이세요. 그렇죠. 국민들이 감시를 해야 됩니다. 음. 진짜 판파라치 수준으로 음. 감시를 하고 판결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이렇게 해야 판사들도 정신 차리고 그럼요. 이거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기계적 적용하면 어찌 안 되겠구나 본다면 생각하는데 법원의 판결처럼 사회적 감시 우선 대상이 돼야 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한 인생에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거.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질문이 끝이 없는데 김복수님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는 건 하나의 방법이 될까요? 지금 맞는 말씀이고 이미 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이제 법원에서 계속 미적미적 거리다가 이제 2023년부터 완전히 공개된다고 이제 들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보는지도 잘 몰라요, 사실. 예, 법원 도서관에 이제 사건 번호 지금도 이렇게 사건 번호만 가지고도 검색할 수 있고. 근데 사건 돼 있는데 번호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일반 그건 개인만 알지 국민들로서는 않나요? 자기 그러니까 관련한 말 그대로 검색어만 가지고도 검색할 수 있게끔 이제 바로 바꿔야 되는 그거지. 거죠.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판사는 판결의 이유를 그냥 되게 짧게 쓰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그 아주 단순한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되는데 이제 이런 사건 이번에 뭐 이만희 같은 사건이라 경우. 이런 거는 이제 다 자세하게 쓰죠. 예. 김성님이 자꾸 들으니까 짜증이 난다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네. 혹시 더 질문 들어온 거 있나요? 아니요, 더 질문 들어온 거 없고요. 네. 서교 판사님이 괜히 오늘 나를 잘못 잡으셔서 판사들을 대표해서 제이비한테 혼났다고 심심한 네. 위로의 말씀과 응원의 말씀들이 많았다는 점도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근데 저는 이런 자리가 계속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드립니다. 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서기호 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뜹니다. 예, 서기호 오늘 TV와도 함께 해주시기. 오늘 1시 정도에 법복 입고 나오시더라고. 법복. 그게 그 판사 법복이 아니고 사법부 법복이 아니고 국민 판사 법복이라고 그냥 그 당시 2012년 제2명 탈락 부당하게 부당해고 당한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중에 그걸 만들어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서기호 TV 오늘 1시쯤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JB 타임으로 그러니까 개갈 안 나게 그 정도밖에 못하냐 하면 오늘 1시에 서기호 TV를 꼭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자꾸 국민이 감시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결국 또 국민이 감시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국민이 어디까지 챙겨야 되냐. 사실 그 말도 그걸 언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언론이. 판결을 국민 투표로 해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서기호 이제 그 변호사님 또 빨리 그러니까 그 보내드려야 1시 또 서기호 TV를 준비를 하시죠. 그렇죠. 오늘 귀한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종 불러주십시오. 저 안내 멘트가 있습니다. 네. JB타임은 오늘까지 내일은 얼수무당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는 청기 누설이 찾아옵니다. 7시 5분에 김종배의 시선집중 함께하시고 청기 누설까지 누리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KN님이 저희 단골님이신데 현님이 더마까 아니냐. 현님이? 네, 현님이 더마까 아니냐라고 올려주셨더니 데이지님이 현님이 더마까님이셨군요라고 해주셨는데 현님 여러분 우리
단골 촌철이신데. 이출이 틀렸고요. 저는 눈팅만 합니다. 채팅창에 등장하지 않아요. 신비주의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서기호 선생님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담화가도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1시에 다 가시겠답니다. 촌철님들이.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